뉴스 속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절에 북미 긴장이 최고로 높아졌을 때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면은 이를 격추시키도록 백악관이 국방부의 권한을 위임했었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당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과의 핵전쟁을 걱정한 나머지 밤에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비상사태에 대비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경합주 조기 투표에서 경쟁자인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자세한 소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합니다.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행정부 집권 1기 때 미국과 북한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핵전쟁 가능성까지 거론이 됐다라는 비화가 뒤늦게 공개가 됐네요. 워터게이트 사건 특종으로 잘 알려진 기자 밥 우드워드가 어제 새로운 책 전쟁 워를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서 트럼프 1기 국방장관이던 제임스 매티스 일화를 소개했는데요.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재임할 당시에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핵전쟁을 벌일까 봐 걱정이 너무 돼서 트레이닝복을 입은 채 잠을 자고 안보 상황에 따른 비상호출 24시간 대비를 했다는 비화를 뒤늦게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북한이 만약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할 경우에는 즉각 격추를 하도록 그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책이 나오기 전에 이 밥 우드워드와 인터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그 당시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 그가 쏘면은 그저 그가 쏘는 거지 이렇게 가볍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핵무기에 대해서 무신경한 태도 그리고 충동적이고 전투적인 외교가 트럼프의 그 특기일 수도 있겠는데 특징인데 반면에 안보 보좌관들이 굉장히 공포에 질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무신경적으로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가? 그렇게 우드워드 기자가 자기의 책에서 전달을 했는데요. 특히 매티스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사태에 대해서 항상 밤마다 기도를 드리고 미국의 방어를 위해서 북한을 향해서 핵무기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에 자기 자신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워싱턴 DC에 있는 내셔널 성당을 몰래 찾는 일까지 있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방장관은 북한과의 핵전쟁을 걱정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좀 태평한 자세였다. 밥 우드워드 책에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죠. 이 트럼프 전 대통령 때는 뭐 김정은을 뭐 로켓맨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뭐 내가 나하고 상당히 친했다 뭐 이런 얘기도 뭐 러브레터가 왔다 갔다 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 우드워드는 이번 책을 통해서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의 태도에 대해서도 좀 자주 언급을 했다면서요. 네, 이미 4년 전이던 2020년에 밥 우드워드 기자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인터뷰를 가졌는데 그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국가 주석과의 관계에 대해서 트럼프가 유달리 친밀함을 과시하고 으스대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러브레터를 교환하는 사이로 일컬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도 자랑을 하고 그 편지를 실물을 우드워드 기자에게 직접 건네면서 한번 봐라 이런 행동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5일 백악관 인터뷰 당시에는 집무실 한쪽 책상 구석에 김정은 위원장과 주고받은 편지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바인더가 있었다고 그 자신의 저서에서 증언을 했는데요. 한쪽 그 구석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미소를 지으면서 악수하는 모습이 담긴 커다란 사진까지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남달리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점도 눈에 띈다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당시에 유달리 그 공산주의 국가 지도자들 그리고 독재자들하고 친분이 남달리 유달리 강했던 지도자 같았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정보국 DNI 국장을 지냈던 댄 코츠가 지난 5월 달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가 푸틴을 어떻게 상대하는지 트럼프가 푸틴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국가정보국 국장인 나조차도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인 셈인데 트럼프가 푸틴에게 다가가고 푸틴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았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정보국장인 나에게는 굉장히 공포스러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보기관 그 중앙정보국 CIA의 윌리엄 번스 국장도 푸틴은 트럼프를 조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크렘린 출신인 블라디미르 푸틴이 전문적으로 트럼프를 컨트롤하도록 훈련이 잘 돼 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번스는 또 8년 전 대통령 선거 당시에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에 대해서 영어로 훌륭하다 이렇게 번역되는 러시아 단어를 언급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 러시아어 단어가 다양한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정확히 훌륭하다는 의미의 칭찬은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를 저버릴 가능성이 있다. 푸틴에게 있어서 트럼프라는 지도자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어제 트럼프 후보가 대선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니아주를 찾아갔는데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공약을 강조했네요. 펜실베니아주는 전통적으로 에너지 경제를 좌우하는 에너지에 관심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펜실베니아 주 안에서 가장 큰 도시인 필라델피아 인근의 오크스를 찾았는데 여기서 유권자들과 대화를 갖는 타운홀 미팅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후보가 우리는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보다 그리고 러시아보다도 어떤 나라보다도 더 많은 액체금, 그 석유를 의미하는 얘기인데요. 액체금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년 1월 달에 취임을 하면 첫날부터 석유를 많이 시추할 것이다. 시추를 해야만 에너지 가격이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뒤에 첫 해부터 에너지 비용을 50%로 줄이고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에는 미국 50개 주 전국의 에너지 가격을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미국의 풍부한 셰일 가스가 펜실베니아주에 많이 있고 이 펜실베니아주의 주요 수입원인데 이 점을 자극하고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펜실베니아주의 유권자 표심을 고려한 발언을 어제 하루 종일 이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불법 이민자 문제 해결도 재차 언급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에너지 정책처럼 자신이 취임하는 1월 첫날부터 남쪽 국경을 폐쇄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이렇게 또 얘기를 이어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감옥, 교도소, 정신병원에서 우리 미국으로 몰래 들어왔다. 흑인 가정과 중남미계 히스패닉 가정 그리고 모든 미국인들에게 커다란 부정적인 영향을 불법 체류자들이 끼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국경을 매우 엄격하게 닫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어서 불법 이민자들이 학교와 병원 시스템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자. 인구가 5만 명밖에 되지 않는 그곳에 3만 2천 명의 인구가 추가가 됐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는 그 같은 것을 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앞서서 트럼프 후보는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의 그 IT 출신의 이민자들이 그 주민들의 반려견, 고양이까지 잡아먹는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분노를 일으키는 말, 행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2년 8개월이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내가 당선되면 집과 끝내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내가 2020년에 조 바이든 후보에게 지지 않았더라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바이든이 됐기 때문에 이 비참한 동유럽 전쟁이 지금 2년 8개월이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후보는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사실 훨씬 더 많다. 그렇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지도자다. 1년 넘게 푸틴과 대화조차 시도를 하고 있지 않은데 내가 당선되면 백악관을 인수하기도 전에 당선인 자격으로 올해 안에 1월 취임 전인 올해 안에 빨리 이 전쟁을 끝내버릴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도 독소를 퍼부었는데요. 그 선거일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해리스 후보에 대한 발언 강도가 트럼프 입에서 더 거칠어지는 그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트럼프 후보 말에 따르면은 우리에게는 최악의 대통령과 부통령이 있는데 그중에서 부통령이 더 나쁘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행사가 40분 만에 참석자들이 잇따라 실신하는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질문을 받지 않고 음악만 틀면서 그 트럼프 후보가 더 이상 질문하지 말고 음악만 듣자 이렇게 말한 뒤에 1시간 가까이 무대 위에 있다가 퇴장을 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한 참석자가 기절을 했고 의료진이 도착하고 그 트럼프 후보가 발언을 멈췄는데 몇 분 뒤에 또 다른 참석자가 실신을 하면서 결국 이 행사가 일찍 끝나고 말았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카말라 해리스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펜실베니아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리스크를 아주 강도 높게 비난했나요? 두 후보가 어제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니아주 네. 장소는 다르지만 이 주에서 머물렀는데요. 그 트럼프가 대선일 소요가 발생할 때 군대를 동원하겠다 이런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결국 트럼프 리스크를 해리스 후보가 강조를 했는데요. 그 해리스 후보가 찾은 곳은 펜실베니아주의 이리 카운티 지역입니다. 여기서 유세를 가졌는데 대선 당일에 급진 좌파의 소요가 있을 경우에는 주 방위군 또는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다. 이런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 자기를 지지하지 않고 자기 의지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을 국가의 원수로 여기는 행위다. 이렇게 해리스 후보가 꼬집었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심각한 발언인데 반 트럼프 인사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군대까지 동원하겠다는 이런 발언. 그가 과연 미국의 누구를 타겟으로 삼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해리스 후보가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집권 2기가 발생한다면 미국에 큰 위험이 될 것인데 트럼프가 이제 점점 불안정해지고 통제 불능 상태가 돼 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위해서 또 출마를 했고 그가 추구하는 바는 미국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리스 후보가 강요를 했는데 이제 대선까지 딱 21일 남았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승부를 결정지을 7개 경합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격전지인데 선거인단이 19명으로 제일 많고 지금 두 후보의 여론조사 1%포인트 안팎으로 굉장히 우열이 엇갈리면서 50개 주 중에서도 더 펜실베니아주가 막판까지 전장 그 격전지로 그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 해리스 후보가 흑인 남성 유권자들을 구애하는 그러한 공약을 또 따로 내놓았어요. 네, 낙후된 기업가들에게 $20,000까지 탕감받을 수 있는 대출을 100만 건을 제공하고 또 기호용 마리화나도 합법화시키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흑인들이 운영하는 기업의 새로운 산업에 대한 접근 기회를 보장하고 주로 흑인 남자를 수혜 대상으로 하는 공약을 많이 개발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흑인 남성을 위한 기회 아젠다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요. 흑인들이 취약한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하고 그 적혈구 빈혈과 같은 흑인 남성들이 많이 지니고 있는 병에 대한 그 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 그 혜택도 늘리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특정 인종이나 성별을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한 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번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리스 후보가 흑인 여성인데 흑인 남성들의 표를 지금 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오히려 다른 인종 아시안 한국인들 공약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있는데 네. 집을 나간 집토끼 관리에 더 신경을 쓰는 그런 형국입니다. 흑인 후보인 해리스가 미국 전체 유권자의 14%에 달하는 흑인 유권자로부터 그렇게 지지를 못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흑인 남성들이 해리스에 대해서 그 바이든보다도 소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흑인 유권자 대부분이 해리스 부통령을 찍는 건 사실이지만 2020년 당시에 흑인 유권자의 90%가 바이든을 찍었던 것에 비하면은 지금은 10%포인트 이상 이 흑인 남성들이 오히려 트럼프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1% 또는 그 미만으로 격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에서 같은 흑인 남성들이 오히려 트럼프에 예전보다 많은 지지를 보낸다. 해리스 입장에서는 그 굉장히 그 위기 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향후에 이 같은 흑인 남성 표심 추구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굉장히
그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 의식 때문에 결국 자신에게 좀 적대적이고 공화당 측이 이 훨씬 좀 더 강한 팍스와 이 인터뷰를 갖기로 했다. 그래서 또 뭐 트럼프는 또 뭐 이 팍스가 배신했다.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미루다가 결국 막판에 팍스 TV와 인터뷰를 갖기로 막판에 동의를 했습니다. 내일 녹화로 방송될 예정인데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일부 공화당 당원 그리고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의 마지막으로 다가가기 위한 행보로 보입니다. 다만 팍스 TV의 성향상 지금까지 인터뷰를 해왔던 다른 언론과는 달리 해리스 후보에게 굉장히 날카롭고 공격적인 질문을 퍼부을 것으로 그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해리스가 이에 잘 대처하면서 득점을 올릴 수 있을까 팍스 TV와의 인터뷰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함께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이거 뭐 이틀 연속 모시게 됐습니다. 네. 자, 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경합주 조기 투표에서 우위를 보인다라는 보도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추세로는 트럼프 후보가 유리해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아직도 이빨과 잇몸이 붙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치 앞도 내려볼 수 없는 접전, 초박빙의 접전, 그리고 이게 뭐 전국 지지율도 그렇고 7대 경합지들도 그렇고요. 이게 굉장히 또 오래가고 있습니다. 네. 10월 들어서만 보더라도 그 지지율이 거의 뭐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특별하게 변한 것은 아닌데 8월에는 아무래도 이제 해리스 후보가 전당대회도 있고 갑자기 또 이제 대통령 후보가 돼서 바람을 좀 일으키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트럼프 후보가 많이 만회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동률 접전이 나오더라도 트럼프 후보의 상승세는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반면에 해리스 후보는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고 이 바람을 순풍을 일으켰다가 이제 돌풍으로 또 광풍으로까지 이어가야 되는데 그래야만 이제 백악관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그것이 주춤거리고 오히려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모멘텀이라고 그러죠. 모멘텀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권자들이 이제 동네를 표출하지 않더라도 네. 어떤 시각으로 지금 많이 팽패했냐면은 그래도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차기 대통령감으로서는 트럼프가 낫지 않겠느냐. 그 경험 먹고 이제 또 흑인 여성, 유색인종 여성 대통령을 뽑기에는 아직은 무리 아니냐. 이런 시각을 누군가가 이렇게 계속 퍼뜨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시각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트럼프 후보의 그 상승세가 좀 더 뚜렷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도 이제 수치로 보면은 뭐 그렇게 아직 그 해리스 후보가 주저앉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또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방송, 어느 또 여론조사 기관에 이 여론조사 결과를 하더라도 이게 명확하게 누가 승자가 될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완전히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제가 나오면서 본 뉴욕타임스를 보니까 네. 538이라고 비교적 중립적인 그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물론 ABC로 넘어갔습니다만은 그 538에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집계해서 평균을 냅니다. 또 뉴욕타임스도 가세를 했다는데 여기도 보면은 지금 현재 전국 지지율은 해리스 후보가 50대 47, 3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8월 5일에 이제 그때 막 처음으로 다시 앞서기 시작한 이래 계속 2 내지 3포인트 차이가 10월 내내 계속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뭐 해리스 후보가
어찌 보면은 기선을 제압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트럼프 후보가 오히려 따라잡은 그런 모양새가 돼버리니까 오히려 계기, 모멘텀은 트럼프 쪽으로 넘어갔다라는 평을 받는 것인데 이게 전국 지지율 뿐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실제 경합 지역의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는 또 기관은 약간은 보수적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것은 자기 자체 여론조사가 아니라 각 메이저 그래도 이제 큰 여론조사 기관들의 결과를 종합 집계해서 평균하는 것이거든요. 아하, 여기를 보면은 트럼프 후보가 경합지 7군데 중에서 6군데나 다시 휩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오차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은 위스콘신 한 군데만 해리스 후보가 0.3포인트 차이로 가까스로 앞서고 있을 뿐, 그때는 적어도 블루월, 레드월로 분류되지 않았습니까? 블루월은 그래도 해리스 후보가 우세했고, 블루월 세 곳은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을 말합니다. 쇠락한 산업지대라고 하죠. 그쪽은 그래도 민주당 우세 지역이라고 해서 해리스 후보가 계속 앞서다가 이제는 펜실베니아, 미시간까지 넘겨주고 위스콘신 한 군데만 가까스로 0.3포인트 차이면 그것도 사실상 동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제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의 집계로는 트럼프 후보의 상승세 또 경합지 7군데를 다 석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거든요. 근데 또 트럼프 후보도 안심할 수 없는 게 전부 0%대에 앞서는 수치입니다. 펜실베니아 0.3, 미시간 0.9, 노스캐롤라이나 0.5, 조지아 0.5. 그러니까 이것도 앞서고 압도하고 있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렇게다 보니까 애리조만 1.1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느 후보가 이길 것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또 좀 아까 먼저 전해드린 뉴욕타임스와 538의 집계에서는 여전히 펜실베니아는 해리스 후보가 1포인트 앞선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데 조금 마이너한 여론조사 기관들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평균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해리스 후보가 아직까지도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네바다 이 네 군데에서는 1 내지 2포인트, 1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직은 희망이 있는 것으로 나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분명히 추세는 2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추세는 지금 막판에 뒷심이 좀 달리는 그런 분위기를 해리스 후보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해리스 후보가 뒷심이 딸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우위를 점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분석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해리스 후보가 조금 여러 가지 예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 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에 비해서 좀 상당히 불리한 이제 미흡한 그런 부분이 많이 눈에 띕니다. 아무래도 본인도 이제 흑인이라고 그러고 물론 남아시아계도 섞여 있습니다만은 그런데도 흑인 표를 예전에는 90% 정도는 받았거든요. 네. 거의 독식을 했었는데 공화당 후보는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75대 15%를 트럼프 쪽으로 빼앗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거든요. 네. 흑인표만 보더라도 상당히 흑인표를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 특히 흑인 남성들의 표를 많이 흑인 남성들을 가슴을 짚히지 못했다. 불을 짚히지 못했다고 이제 뉴욕타임스가 표현을 하더구만요. 그럴 정도로 이게 가만히 있어도 이제 다 올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양상이고 라티노 표는 더합니다. 네. NBC 조사에서는 59대 41이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공화당 후보가 40% 이상 라티노 표를 먹으면은
그냥 당선되는 네. 것으로 간주가 돼 왔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 항상 트럼프 쪽이 네. 30% 이하였었는데 지금 40%까지 하다 보니까 네. 이민 정책도 가까이 뭐 민주당 후보가 상당히 그 아킬레스건의 하나인데 여기에 뭐 트럼프 후보가 이민으로 막 집중 포화를 퍼부으니까 예. 상당히 그 이민표 라티노표도 잃어버리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해리스 후보가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상을 겪고 있는 네. 것은 아닌지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CNN도 지금 해리스 후보가 이 흑인 남성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뭐 활자도 아주 크게 지금 나오는데 그게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요즘. 참. 네, 아무래도 이제 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아주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어떻게 흑인 남성들이 트럼프에게 표를 던질 수 있느냐, 뭐 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보면 오히려 더 역효과 날 수도 있는 것인데요. 글쎄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해리스 후보도 이게 비상을 걸고 흑인 남성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아마 공약을 새로 맞습니다. 내걸 걸로 네.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우위를 점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강점은 지금 보면 공약을 뜯어보면은 전부 어떻게 보면 이제 과장 수사법이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돈이 얼마나 들고 뭐 그런 건 뭐 전혀 그거 생각 안 해요. 않습니다. 예. 그냥 그렇게 이제 그래도 신뢰를 얻으니까 지금 해리스 후보로서도 속수무책 아니냐 네. 이런 쪽의 그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 함께하는 날입니다. 주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거 캘리포니아의 게빈 뉴섬 주지사가 승인한 내년도에 발효될 새로운 노동법을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 최저임금이 새해에도 또 인상이 됩니까? 네, 이 꾸준히 인상되었던 최저임금이 1월 1일 2025년 다시 한 번 더 인상이 되겠습니다. 이 날짜에 이 최저임금은 시간당 $16에서 $16 50센트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네. 이 인상은 모든 규모의 고용주에게 적용이 되겠고요. 이번 조정은 CPI,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이뤄졌고 지난해보다 한 3.18% 상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면제 대상, exempt employee, 이 매니저급 이상 되는 면제 대상의 salary 또한 인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풀타임 면제 직원의 최저급여 2025년 올해에는 $66,560였었는데 내년부터는 $68,640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어도 2배 이상이 되는 액수가 되겠고요. 이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다음 달 12월에 이 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투표 발의안 프롭 32호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이 통과가 되면 최저임금은 2026년까지 $18로 이제 인상이 되겠고요. 이 발의안 제 32호에 찬성하는 의견은 당연히 뭐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서 근로자들이 이 더 많은 생활비와 이 생활의 기본적인 필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편의 입장을 보게 되면 이 발의안 32호는 일자리를 없애고 주 지방 정부의 예산 적자를 악화시키고 이 캘리포니아의 복잡한 최저임금법을 더욱더 어렵게 만든다라는 반대 주장이 아주 팽팽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프리랜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상원 법안 SB 988도 통과가 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SB 988이 상당히 자세한 내용으로 이번에 승인이 됐습니다. 네. 프리랜서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제 시간에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전액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같은 기본적인 노동법 보호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노동법 보호를 못 받는 것은 난센스다. 그리고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는 리즌이 기본 바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프리랜서가 노동시장에서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들의 커리어와 이 earning power, 이 수익력을 보호하고 확대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사실 프리랜서로 혼자서 일하는데 일을 마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안 주거나 약속을 안 지키게 되면 사실 프리랜서들은 이 법적으로나 또한 이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네. 이 통계를 보게 되면 미국에서 프리랜서가 한 해에 6천만 명, 이 전체 노동력의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미국 경제에 1조 3,500억을 달러를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네. 이 프리랜서 근로자 보호법은 세 가지 정도의 기본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필수 계약, 이 고용기관을 위해서 4개월 동안 $250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는 예상되는 작업 범위와 급여 지불 방법을 명시하는 계약을 맺을 자격이 일단 주어집니다. 네. 30일 동안 지불 기간이 또 주어지고요. 이 계약서에 특별히 다르게 명시되지 않는 한 고객은 이 작업 완료 후 30일 내에 프리랜서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세 번째는 좀 재미난 점인데요. 이 고객이 더 빠른 지불을 대가로 해서 프리랜서에게 계약에 규정된 액수보다 더 적은 액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빨리 지불할 테니까 깎아달라는 얘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고용 계약, 이 서면 계약을 요청했는데 이 고용 주체가 이를 거부한 경우 프리랜서에게 추가로 1,000불의 손해배상이 주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가 계약한 보상을 정해진 시간 내에 지불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미지급된 금액의 최대 2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 외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고용주들이 제일 고민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던 게 바로 이 파가 소송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파가 소송이 면제되는 법이 또 승인이 됐다면서요? 네, 승인이 됐습니다. 물론 모든 고용주가 다 면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 노동조합 직원을 채용하는 건설업체 고용주에게만 면제 대상이 exemption이 주어지겠습니다. 앞으로 14년 동안 파가 소송에서 완전히 이 건설업체, 노동조합을 직원을 채용하는 건설업체는 면제가 되겠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30% 이상의 더 많은 급여를 지불하고 이 합법적인 노조 계약서가 있는 건설주는 2038년까지 이러한 면제 대상으로서 연기를 받게 됩니다. 소송을 못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사실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업체 직원들이 이 현장 외부에서 이 타임카드를 찍는다든지 시간을 정확히 맞춰서 휴식 시간과 식사 시간을 다큐먼트, 이 기록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법은 이 건설업체 업주들에게는 상당히 적절하고 말이 되는 법안이 되겠고요. 이 사실 파가가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으로 다른 산업에도 계속 개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14년 동안 한정되는 건가요? 2038년까지? 예, 2038년까지 면제가 이제 연기가 되겠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사실 지난 10년 동안도 지금 이러한 건설 업체들은 면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2038년까지는 연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가라는 게 그러니까 집단 소송이죠. 이 노동법 위반 집단 소송. 맞습니다. 집단 소송과 아주 비슷한 성격을 가진 클레임이 되겠고요. 한 명의 직원이 모든 다른 직원의 어떤 노동법 코드의 바이올레이션, 페널티에 대해서 대신 다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클래스 액션과 같은 아주 좀 무거운 짐이 되는 그런 소송이 되겠습니다. 네. 고용주들이 상당히 힘들어했어요, 이것 때문에. 맞아요. 네. 자, 그리고요. 이런 법도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요구를 하면 직원 차별이 될 수 있다라는 소식도 있는데 이건 어떤 관련 법입니까? 네, 어떻게 보면 좀 획기적인 법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항상 아이디로 쓰고 있는 운전면허증이 업무 필수 기능 중에 운전이 업무 필수 기능 중에 하나이고 대체 교통수단이 없을 때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잡 지원자들이
운전면허,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원자에게 이 채용 시에 차별적인 관행을 줄이겠다, 없애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신분 증명을 뭘로 하나요? 운전면허증으로 하지 않으면? 뭐 신분증명이 캘리포니아 아이디도 있을 수 있겠고요. 예. 패스포드나 또 다른 어떤 아이디로도 충분히 아이디는 가능합니다만은 네. 운전이 반드시 필요해야지만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라고 고용주가 이제 요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통과되고 확정된 법률 외에도 이 게빈 뉴섬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법이 있습니까? 예, 굉장히 몇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점은 사실 다음에 또 올라올 거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거부가 됐지만 다음에는 승인될 수 있는 좀 확실시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이 주지사가 이번엔 논란의 여지가 있는 AI, 이 Artificial Intelligence 안전법을 거부를 했습니다. 네. 이 첨단 기술과 기술 업체와 리더들의 극심한 반대와 라비 때문에 거부가 됐는데요. 사실 이 아주 위험한 고위험한 AI 모델 개발자가 이 AI에게 안전 테스트를 수행하고 심각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AI를 끌 수 있는, 종료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설치해라 하는 요구하는 AI 안전법 제안이 거부가 됐습니다. 이 최초의 인공지능 모델을 아주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혁신적인 법으로도 알려졌었는데 이번에는 게빈 뉴섬 주지사가 거부를 했고요. 한 두 가지 이유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AI에 직면한 큰 사고가 그리고 위험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흔치 않다라는 어떠한 리즌이 뒤에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의 더 큰 리즌은 이 법이 어떠한 이 테크놀로지를 이미 벌써 통제를 못하기 시작했다라는 리즌도 사실 좀 밑에 좀 깔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또 한 가지의 이제 어떠한 이 거부된 상황은 이 캘리포니아 민권부가 노동법 위법 행위가 발생한 후 최대 7년 동안 소송 시효를 연장시키자라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3년 내지 4년이 맥시멈이었는데요. 네. 뭐 거의 2배 이상을 소송 시효를 늘리자라는 그러한 이 프로포절이 거부가 됐습니다. 이 내년에 다시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3년 이내에만 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이러한 이 주 위법 행위가 2배 이상에 늘려지면 이 손해배상 기간과 액수가 몇 배로 높여질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상당히 관심을 두고 봐야 될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 함께했습니다.